투이의 가방, 박진희 단편소설. 이불을 바꾸면 미련한 봄이 빨리 올 것 같기도 해서 서둘러 겨울 이불을 세탁해 개켜놓고 봄 이불을 정리하고 있던 때였다. 봄 이불을 빼낸 구석자리에 여행용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지난 봄 나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던 투이의 것이었다. 투이는 아직 가방을 찾으러 오지 않았다. 어쩜, 아니 분명 그녀는 가방을 찾으러 오지 못할 것이다. 게스트하우스로 승합차처럼 생긴 검정색 벤츠 한 대가 들어왔다. 검게 썬팅까지 한 차에서 중년의 남자가 먼저 내리고 잠시 후 젊은 여자가 따라 내렸다. 얼핏 보기에도 나이차가 있어 보이는 커플이었다. 애인인 것 같지? 옆에 앉아있던 준표가 복화술처럼 입술을 달싹이지 않고 속삭였다. 조용히 해 임마. 나는 준표의 팔을 지그시 누르며 입술을 달싹이지 않고 재빠르게 속삭였다. 준표는 나를 향해 장난스럽게 눈을 한번 찡긋해 보이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 사이 남자가 입구에 있는 안내대로 왔다. 남자가 어제 들어온 한씨의 일행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다. 가까이서 보니 그는 훨씬 더 나이가 들어 보였다. 여자는 눈과 입이 유난히 돌출되어 쌍꺼풀과 입술이 과장되게 굵직해 보였다. 여자의 생김새로 봐서 필리핀 여성일 거라고 짐작하며 두 사람을 숙소로 안내했다. 땅이 녹을 때쯤 인부를 대어 배추 모종을 심고 밭대기로 거래를 하는 준표는 배추 수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런 여유로 짬이 날 땐 내가 내려주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들르곤 했다. 준표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돌아갈 생각이 좀체 없는 사람처럼 층층나무에 달린 해먹에 앉아 느긋하게 핸드폰을 하거나 나를 붙들고 한참 수다를 떨기도 했다. 성장기를 함께 보낸 사이라 그런지 준표를 보고 있으면 먼 친척벌이라도 되는 것처럼 혈육의 정 같은 게 느껴졌다. 어느새 40을 목전에 둔 나이가 됐는데도 둘 다 결혼 생각이 없다. 준표나 나나 무슨 생각에서인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아무 말 없이 피식 웃다가 싱거운 놈 징그럽게 웃기는 하고 말해놓고선 괜히 어깨를 치거나 넓적다리를 때리곤 했다. 왠지 결혼을 안 해도 이대로도 괜찮을 것 같다는 무언의 대화처럼. 언제부턴가 여자 생각도 없었다. 준표 속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도 나와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침대방과 온돌방을 두고 무엇을 고를까 고민하던 여자는 남자를 힐끗 보더니 방 어디 할까? 라며 반말로 물었다. 여자의 반말에 빠른 시선으로 두 사람을 훑었다. 남자가 너 좋은 방으로 해 라고 말하는데 꽤 다정한 어조다. 여자는 온돌방과 침대방을 오가며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자기 침대방 좋아? 라며 조사를 뺀 혀 짧은 발음으로 다시 한번 남자의 의향을 물었다. 남자는 신발을 벗고 침대방으로 들어가더니 침대방이 좋아? 그러면 여기로 해. 라며 다시 다감한 어조로 대꾸하다가 어쩐지 서먹한 표정으로 방을 나왔다. 나는 뒤늦게 국제 결혼이라도 한 부부인지 준표 말대로 애인인지 살짝 궁금해지려다 괜한 오지랖이란 생각이 들었다. 어제 게스트하우스로 먼저 들어온 한 씨와 일행들은 배추 작업자들을 실어나르는 일을 한다고 했다.
한 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주로 동남아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리고 이곳으로 숙소를 정한 것은 마을의 오래된 여관에 비해 깔끔한 시설인 이유도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머무는 숙소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이유도 있다고 했다. 나는 절뚝거리며 계단을 오르는 한 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다리가 조금 불편하신가 봐요. 관절염이 있어서 무릎이 안 좋아요. 저희 숙소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어쩌죠? 괜찮아요. 2층까지는 별 문제 없어요. 무릎이 그래서 배추 작업은 어떻게 하세요? 나야 뭐 사람들만 실어 나르지 일은 안 하니까. 한 씨는 환갑 언저리로 보이는 장년층 여성이었다. 하지만 말을 안 하고 있으면 험상궂어 보이는 인상 때문에 세상 물정에 훤한 낡은 남자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인상과는 다르게 엷은 웃음을 지으며 서글서글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며 내심 마음이 놓였다. 나의 안내로 방을 둘러본 한 씨는 만족스러워하며 열흘간의 숙박료를 현금으로 계산했다. 작업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작업이 늦어지면 그때 또 계산하도록 합시다. 숙박료 지급을 위해 꺼냈던 현금 뭉치를 손잡이만 달린 핸드백으로 다시 넣는 걸 보면서 요즘도 현금을 저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좀 촌스럽다고 생각했다. 숙소 이용객들은 일반적으로 인터넷 플랫폼으로 미리 결제하거나 현장에서 카드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몇 해 전부터 초여름이 되면 게스트하우스로 배추 작업반들이 찾아왔다. 주로 배추밭을 통째로 거래한 사장이나 작업 반장들이 숙소를 이용했다. 이들은 제법 많은 액수의 현금을 들고 다녔다. 배추 작업의 모든 거래가 현금으로 거래된다는 걸 숙소 이용객들을 통해 들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었다. 나의 게스트하우스는 동네의 허름한 여관보다 하루 숙박료가 10,000원이 더 비쌌지만 이들에게 그런 돈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초여름, 보름간 작업으로 공무원의 한 해 봉급에 해당하는 수익을 현금으로 벌어들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방값을 깎거나 내지 않는 때는 없었다. 어떨 땐 내가 숙소를 비운 사이 급히 이동하느라 인사도 없이 사라지는 때도 있었는데 방값을 떼어먹고 가는 사람은 없었다. 한 씨는 다음날 숙소로 온 중년의 남자를 김 씨라고 불렀다. 김 씨는 동행인 동남아 여자를 투이라고 불렀다. 내가 첫인상을 보고 필리핀 여자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녀는 베트남 사람이었다. 김 씨가 방값을 계산한 뒤 벤츠를 몰고 나갔을 때 뒤늦게 외출 준비를 하고 나온 한 씨는 내게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고 일러주었다. 그럼 남자분은 아내가 있는데 저러는 거예요? 한 씨가 연인 관계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바람에 나는 네 하고 대답할 뻔했다. 한 박자 늦게 당황한 나는 당황했다는 걸 티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내가 있는 사람이 바람 피우는 거네요와 같은 내용의 질문을 던지고 말았다. 그게 김 씨는 이혼했어. 한 씨는 내 눈치를 보더니 어정쩡하게 대답했다. 그럼 왜 결혼은 안 하고? 나는 물음을 멈추려고 했지만 의지와는 다르게 계속 꼬리를 물며 질문을 하고 있었다. 나이가 김 씨는 58세, 투이는 28세인데 결혼이 되겠소? 한 씨는 남의 신상과 사생활을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뱉어내듯 말하며 연신 생글거리며 말을 이어나갔다. 결혼하면 여자들은 다 도망가요. 보통은 국적만 취득하고 나면 결국엔 자기 나라 사람이랑 눈 맞아서 튀어버리니까.
투이 같은 애들 이런 일 하는 반장이나 사장들이 하나씩 다 데리고 있어요. 애인 없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아요? 여자들 데리고 있으니 남자들이 돈을 못 모으는 거예요. 저렇게 외제차 끌고 다녀도 다 빚 좋은 게 살구지. 배추 사업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벌어도 여자에다 도박까지 하는 바람에 그에 본 돈을 모두 날리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한 씨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올챙이처럼 튀어나온 배 아래로 짧게 뻗어있는 다리를 탈탈 털어냈다. 나는 피식 웃음이 새어나올 뻔한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한 씨는 오래 서 있는 동안 불편했는지 오른쪽과 왼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짝다리를 하면서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베트남 애들, 지네들 나라에선 돈을 못 벌거든. 그러니 우리나라에 와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거 있잖아. TV 못 봤어요? 베트남은 우리나라 70년대 경제 수준밖에 안 된다니까요. 굶어 죽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그러고 있는 거지. 안마시 술소 같은데 전부 매춘 소굴이잖아요. 알고도 가고 모르고도 가고. 당장 먹고 살 수가 없으니 도덕이고 뭐고 있겠어요? 돈만 준다고 하면이야 뭐. 배추일 하는 남자들 애인이 전부 동남아 애들이지. 나는 뭐라고 다음 말을 이어나가기가 애매해서 아무런 대꾸를 못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 남자가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 여자가 불쌍한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도 여자도 모두 서로 애정도 없이 쉽게 취하고 쉽게 버리는 관계란 생각이 들면서도 어째 도덕성을 나무라기엔 그들의 삶에 속사정이 있는 것 같았다. 따로 묻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정들이 줄줄이 꿰어져 나와 불륜이니 불법이니 하는 법의 잣대로는 규정할 수 없는 그런 사연을 동정해야만 할 것 같았다. 외출을 하려고 나왔던 한 씨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자리를 뜰 생각을 하지 않고 뭔가 더 얘기하고 싶은데 미처 하지 못한 사람처럼 우물쭈물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는 거추장스럽게 나온 배를 잡고 자세를 바로잡는가 싶더니 아예 테이블 위로 배를 턱하니 걸치며 이야기할 태세를 단단히 갖추는 것이다. 게스트하우스 마당엔 커다란 가뭄비 나무가 있고 별이 머리 꼭대기에서 비춰도 해를 피할 수 있는 그늘 자리에 나무로 짜인 야외 테이블이 오밀조밀 놓여 있다. 나는 앙증맞은 테이블 위에 한 씨가 배를 턱하니 걸쳐놓은 기묘한 자태에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다. 의자가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서서 툭 튀어나온 배를 숨겨도 시원찮을 판에 저렇게 내놓고 드러내다니. 나의 신경이 어정쩡하게 한 씨의 배로 쏠려 있을 때 그녀가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코로나가 터진 이후엔 중국 사람들도 잘 없고 베트남이나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거의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들이죠. 뉴스에서나 듣게 되는 불법 체류자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한 씨를 텅 빈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몇 해 전 중국인 인부들이 단체로 나의 숙소에 기거한 적이 있었다는 걸 떠올렸다. 중국인들이 들고 다니는 커다란 가스통과 웍이 먼저 떠올랐다. 그리고 유난히 오랫동안 기억을 붙들고 있는 것은 그들의 음식 재료였다. 그들은 마당에서 취사했는데 승합차로 함께 이동하며 자신들이 먹을 음식을 모두 싣고 다녔다. 음식 재료들은 유난히 예사롭지 않았다. 순댓집에서 사 먹던 내장과는 분명 규모가 다른 어마어마한 양의 내장들을 푸른색 봉지에 넣어 다녔다. TV에서나 보던 쇠로 된 웍에 기름을 가득 부어 늘 무언가 지지고 볶았다. 질펀한 음식들이 중국 반점에서 사용하는 하얀 플라스틱 그릇에 담겨 게스트하우스 마당, 온종일 그늘자리를 만들어주는 가뭄비 나무 아래
테이블 위로 차려졌다. 그들의 식사 장면을 빤히 바라보는 게 신뢰가 될 것 같아서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본 적은 없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식사할 땐 되도록 드나드는 일도 삼갔다. 하지만 멀찌감치 바라만 봐도 테이블 위의 음식들은 한국인들이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으로 비치지 않았다. 의도치 않게 그들의 식자재를 선명히 볼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는데 배추 작업반들은 하루 일당을 놓칠세라 급하게 짐을 챙겨서 이동하곤 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외출을 한 사이 짐을 모두 챙겨 떠나버린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실 이들이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는 동안에도 그닥 마주칠 일이 많지 않았다. 이날도 중국인들이 급히 떠나느라 인사도 없이 짐을 뺀 날이었다. 객실을 치우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그들이 미처 챙기지 못하고 남겨놓은 식자재를 보게 되었다. 작은 냉장고에 우겨넣은 푸른 비닐 속 내장들은 도무지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섬뜩했다. 평소 내장탕도 먹고 순대간이며 염통과 허파까지 잘 먹던 나였지만 조리되지 않은 거대한 내장들이 냉동 상태가 아닌 물컹한 날것 상태로 담겨있는 장면은 차마 눈뜨고 보기가 어려웠다. 어렵게 손을 뻗어 핏물을 가득 담고 있는 푸른 비닐을 꺼내려다 나중에라도 어떻게 되겠지 싶은 심정으로 다시 냉장고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얼마 후 전화가 걸려왔다. 우리 방 치웠어요? 냉장고 음식 버렸어요? 비닐에 있는 고기. 떠듬떠듬 한국말이 서툰 중국인의 음성이 수화기 너머에서 전해졌다.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쉰 중국인은 곧 찾으러 온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그들에겐 이 내장들이 얼마나 중요한 음식 재료인지 다시 숙소로 차를 돌려서 찾으러 오겠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었다. 중국인이 다시 오기로 한 때 외출할 일이 생겼다. 푸른 비닐봉지를 상자에 담아 냉장고에 들어있는 아이스팩 몇 개를 함께 넣어둔 뒤 안내대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 알려줄까 하다가 방금 나눈 어색한 대화가 떠올라 전화는 그만두고 숙소를 비웠다. 준표와 함께 숙소로 돌아왔을 때 중국인들이 자신들의 식자재를 찾아갔는지 안내대 위에 상자가 보이지 않았다. 상자가 있던 자리에는 5,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준표는 너덜너덜한 5,000원 지폐를 보더니 피식 웃으면서 말했다. 뭐야? 팁 남긴 거야? 자식들 웃기네. 팁을 남기려면 파란색을 남기던가. 배추 뽑는 놈들이. 준표 너보다는 매너가 좋은 것 같은데 뭘 그래 임마. 난 왠지 짠하다. 나는 땀에 젖어 너덜너덜해진 것 같은 5,000원짜리 지폐를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5,000원이란 금액의 크기보다 팁으로 얼마를 남긴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그들이 가진 자존심처럼 느껴졌다. 외국인 노동자의 삶을 살면서 팁을 남길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니 마음속에 어떤 아련함 같은 것이 스치고 지나는 것 같았다. 한국에 머문 지 오래된 사람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작업 반장이 되어 노동자들을 직접 관리하기도 했다.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거나 팔다리에 문신을 새긴 앳된 청년들과 처자들, 식사 준비를 주로 담당하는 중년으로 보이는 여성도 있었다. 생각해보면 그들 중엔 불법 체류자들도 있었을 것 같았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가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그간 의식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승합차에 짐을 잔뜩 싣고 다니며 무리를 지어 전국을 떠도는 행색이 초라한 노동자들.
늘 간편하다 못해 당장 버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허름한 작업복 차림인 사람들. 그 자체만으로 안쓰러울 따름이었는데 이런 시선이 불쾌감을 줄까봐 그저 신경이 쓰였던. 취업 비자로 들어올 수는 없나 봐요. 한 씨가 불법 체류자 운운하는 바람에 내가 물었다. 취업 비자도 직종에 따라 기간이 다르고 특별한 기술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취업 비자를 얻을 수 없죠. 여기 사람들 대부분은 방문 비자로 왔다가 불법 체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근히 호기심을 보이며 집중하는 모습 때문인지 한 씨는 더욱 신이 나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베트남, 필리핀 사람들 여기 오려고 빚을 엄청나게 지고 와요. 그 빚 다 갚으려면 못해도 4, 5년 정도는 일해야 하는데 그 안에 단속반에 잡혀서 자기 나라로 추방되면 진짜 거지처럼 살아야 해요. 브로커들에게 주는 돈을 마련하려고 빚을 지는 모양이죠? 그럼요. 몰래 미리국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들은 전 재산을 다 걸고 넘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목숨을 걸죠. 목숨을 걸다니요? 아니, 그 며칠 전에도 뉴스에 떠들었잖아요. 단속반 피해서 건물에서 뛰어내리다가 사람이 죽어서. 토끼몰이 어쩌고 하면서 TV 안 봤어요? 며칠 전에 그런 뉴스를 들었는지 어땠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뉴스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아마 신경을 안 써서 기억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나는 속으로 역시 이런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뉴스에 신경을 곤두세우는구나 생각했다. 한 씨는 도무지 뉴스며 신문이며 신경 쓰며 살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속반이 뜨면 우린 딱 핸드폰 꺼버려요. 잘못했다간 우리도 같이 걸려들어서 곤욕을 치르게 되니까요. 어떤 곤욕이요? 벌금이 겁나게 많아요. 불법 체류자들이야 자기 나라로 추방되는 게 다지만 우린 걸리면 벌금형이에요. 한 사람당 300만 원씩 내야 한다니까 재수 없으면 벌금으로 몇 천만 원 날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숙소를 따로 쓰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죠. 같이 있다가 엮이기 좋으니까. 그리고 걔네들 더럽기도 참 더러워. 예전에 같은 차로 함께 다녔는데 짐으로 바퀴벌레가 얼마 와서 혼났다니까요. 그러고 나서는 차도 따로 타고 거리를 두는 게 여러모로. 한 씨는 이런 일에 이골이 난 사람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의 속사정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구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머릿수에 따라 우리한테 수당이 떨어지니까 노동자를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돈이 커지죠. 코로나 때문에 입국이 제한되기도 하고 미입국도 쉽지 않아져서 많이 줄어버린 거예요. 우린 사람만 데려다주면 돈이 되니까 최대한 많이 모으려고 하죠. 일하다가 다른 일 못해요. 제가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이런 돈 만져보겠어요. 도대체 돈이 얼마나 되길래요? 나는 사실 액수가 궁금하지는 않았다. 우리야 때에 따라 크게 하기도 하고 좀 덜할 때도 있지만 몇 억은 그냥 벌어들여요. 다 현금 거래라 세금도 없고 사람들 많이 데리고 있으면 그게 미천이지. 생각했던 것보다 수입의 규모가 큰 것 같았다. 한 씨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치 인신매매범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불법 체류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시키고 사람 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아서 거대 수입을 벌어들이는 구조라니. 돈을 떼이거나 부당한 취급을 당해도 자신들이 불법 체류자란 이유로 어디 가서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기도 했다. 우린 배추 끝나면 무작업도 해요. 규모가 큰 해남이나 무주, 정선 같은 지역은
우리가 집을 매입해서 일꾼들 거주할 곳을 마련해 주죠. 그런 지역은 숙소를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민가를 구해서 개조하거나 땅을 사서 조립식으로 집을 지어요. 가만히 듣고 있자니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인력 규모가 엄청난 것 같았다. 사람들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으세요?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 달라서 우여곡절이 많긴 하죠. 이런 일 오래 하다 보니 사람들 특색을 알아서 이제는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있죠. 중국 사람들 부부가 같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꼭 방을 따로 마련해줘야 해요.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자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음식도 꼭 자기들이 장을 봐서 직접 해먹으려고 해요. 우리나라 음식 안 먹고 자기 나라 음식을 해서 먹죠. 가스통을 들고 다니면서. 그러고도 한참을 더 테이블 위에 배를 걸치고 선 채로 이야기를 하던 한씨가 핸드폰의 시간을 확인하고는 비로소 마당에 주차된 차를 타고 게스트하우스를 빠져나갔다. 한씨의 말을 듣고 보니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로 정말 중국인들의 모습이 눈에 띄게 준 것 같기도 했다. 사실 모두 까맣게 살까지 탄 상태여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누가 중국인이고 누가 필리핀 사람인지 잘 구분되지는 않았다. 김 씨의 방을 같이 쓰는 투이도 필리핀 사람인지 베트남 사람인지 잘 구분하지 못했던 것처럼. 투이는 김 씨와 방만 같이 쓰지 해가 머리 꼭대기를 지나 비스듬해질 무렵엔 밭으로 나가 배추 수확을 하는 노동자였다. 그래서 온몸이 땀으로 젖어 녹초가 된 모습으로 들어오기도 했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갈 때 준표가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왔다. 그는 내게 간단하게 라면으로 점심을 때우자며 친구 라면을 내밀었다. 나는 괜스레 공룡 기름으로 라면을 튀기는 바람에 문매를 맞았던 라면을 왜 사왔냐고 말했다. 그게 언제적 일이냐? 한번 혼이 나본 기업은 정신 차렸을 것이라며 준표 또한 실답지 않게 대답하고선 자기 집인 양 익숙하게 냄비를 찾아 가스레인지 위에 물을 올렸다. 야, 너네 숙소에 머무는 그 뚜인지 투인지 하는 여자 말이야. 응, 왜? 그 여자가 우리 밭에서 작업하고 있더라. 반장 애인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다더라고. 근데 배추밭에서 일도 하고 밤엔 반장 상대하고. 참, 그 여자도 뭐랄까. 참. 자기가 선택한 일일 텐데 뭐 본인도 필요한 게 있으니까 그러고 있겠지. 나는 왠지 투이를 동정하는 일이 그녀를 모욕하는 일인 것 같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대답했다. 준표는 그런 내 마음 따윈 관심 없는 사람처럼 무심하게 계속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 어젯밤에 비가 제법 퍼부었잖아. 배추 작업반들이 일하고 있는데 걱정이 돼서 나가봤지. 와, 이 사람들 독종이더라고. 머리에 랜턴을 쓰고 계속 일하고 있는 거야. 마침 작업 반장들도 나와 있어서 언제까지 작업할 거냐고 물었지. 그랬더니 이 정도 비에는 작업을 한다고 그러더라. 작업 반장들 참 지독하지 않냐? 남자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자들은 그걸 버텨내겠나 싶더라고.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장 굶어 죽어도 이런 노동은 안 하잖아. 이런 중노동을 누가 버텨내겠니?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농산물이 우리 밥상으로 올라오지도 못한다고 말들 하잖아. 다들 골병이 들어도 버티는 거겠지. 나는 전날 한시 일행들이 날씨를 좀 지켜보다가 일을 하기로 하고 배추 작업반들을 움직이기 위해 숙소를 나서던 모습이 떠올랐다. 준표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자기 밭에 배추 수확이 잘 돼가는지 궁금해서 현장을 둘러보고 온 것이다. 그리고 밭대기로 넘어간 자신의 배추밭에서 초이가 연신 배추를 베어내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얘기를 나누는 사이 친구 라면이 지렁이처럼 불어있었다.
가뜩이나 밤새 내린 비로 습해진 날씨인데다 국물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만큼 불어있는 라면을 바라보고 있자니 입맛이 싹 사라지고 말았다. 몇 번 느직느직 젓가락질 하다가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각자 어떤 생각의 언저리를 지나고 있는 것처럼 시선을 비켜나갔다. 나처럼 준표도 토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밭 뒤쪽으로 펼쳐진 서쪽산 능선 위에 걸려있는 구름 사이로 보랏빛 노을이 간간히 모습을 드러낼 때가 일하기엔 가장 좋은 시간대다. 배추 작업반들은 그날 날씨에 따라 일 나가는 시간이 조금씩 달라졌으므로 일 나가기 전에 먹는 밥이 곧 저녁이 된다. 작업은 햇볕이 약해질 무렵부터 시작되어 다음날 동이 터서 땡볕이 나기 전까지 계속된다. 비가 오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일을 하기도 안 하기도 애매한 날도 있다. 5월이 시작되자마자 거짓말처럼 건기가 끝나고 우기로 접어들었다. 배추 수확이 시작되는 5월 중순께는 초순보다 작게 내리는 빗줄기가 제법 굵어졌다. 굵은 빗줄기가 좀처럼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땐 일꾼들이 배추밭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 바람에 작업 일수가 늘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내리다 말다를 반복하며 애매하게 비가 내리는 경우는 보통 작업을 시작하고 일하다가 예상치 못하게 빗줄기가 굵어지더라도 웬만해선 철수하는 법이 없었다. 작업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배추 작업반들의 숙식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니 새벽까지 머리에 랜턴을 쓴 채 비를 맞고 작업을 해야 할 때도 잦은 것 같았다. 애매한 날씨에 작업을 나갔다가 밤새 비를 맞고 들어오는 배추 작업반들을 보며 나는 그들이 느낄 피로의 무게를 생각해 보기도 했다. 비와 땀이 함께 젖어든 옷이 온몸으로 감겨들 때의 느낌과 진행 속도를 맞추기 위해 기계처럼 움직여야 하는 극한 상황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곤 했다. 동이 틀 때까지도 야속한 비는 그치지 않고 질척해진 흙으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물먹은 작업화가 묵직하게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상도, 젖은 몸으로 들어서는 노동자들을 바라보며 맑은 날의 작업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불어터진 라면을 개수대로 부어내고 내가 설거지를 하는 사이 준표가 냉커피를 만들어 두었다. 우리는 냉커피를 들고 계곡을 타고 서늘한 바람이 들어오는 층층나무의 해먹에 앉았다. 요람이냥 해먹에 온몸을 파묻은 준표는 머릿속 어딘가에 알처럼 박혀있는 지난해 봄 배추 이야기를 꺼냈다. 작년에 배추 농사 말아먹은 거 너 알지? 지난해 거래처 사장이 우리 숙소에 머물렀잖아. 보름치 숙박료 계산했다가 서둘러 방을 뺀다는 바람에 일수 계산해서 환불해줬었지. 배추가 안 좋게 되어서 수확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그분 말로는 수억 원 피해를 봤다던데. 그렇지. 알고 보니 그게 다 육무장에서 모종을 잘못 주는 바람에 생긴 피해였던 거야. 육무장에선 배째라는 식이더라고. 참나. 그놈들 전부 도둑놈들이야. 하루 이틀 거래하던 사이도 아닌데 자기들도 모르고 줬다고, 자기들도 피해자라고 막 핏대를 세우는데 상종을 못하겠더라고. 배추가 알이 차기 전에 꽃대가 생기기에 이게 무슨 이변인가 했었지. 밭대기로 거래한 사장은 배추 하나도 못 건지고 거래금만 물어줬잖아. 육무장에서 준 모종이 기존에 거래하던 거랑 다른 거였대.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추대가 우후죽순처럼 올라오길래 기후 때문에 그런지 알았지. 그놈들 돈을 처먹었는지 신품종이라고 몰래 들여와선 모른 척 우린 농가에 뿌린 거야. 야, 그런 건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니냐? 혼자 힘들면 장목반이 단체로 대항하던가. 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도 책임 소재를 밝혀내기가 어렵대. 증거도 남아있지 않고
결국 거래처 사장이나 배추밭 주인들이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거야. 지역에 따라서는 밭대기로 계약하면 결과물이 어떻든 100% 지불해야 하는 곳도 있지. 그런 경우는 정말 죽고 싶을 거다. 가장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은 결국 밭대기 거래를 한 사장이라고 볼 수 있지. 이런 사장들은 한 지역에 2만 평 넘게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 지역에 농사를 망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 밭 주인도 배추가 온전히 수확만 되면 거래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수확을 못하는 경우는 사장에게 50%밖에 못 받게 되니 손해가 연쇄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배추 수확이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서리태콩을 심을 수 있는데 농민들도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거지. 배추밭은 비닐이 멀칭이 되어 있어서 바로 그 자리에 서리태콩 모종을 심게 되어 있잖아. 가을 벼 수확이 끝날 무렵에 수확하면 그게 고스란히 순수익으로 남게 되는데 이런 경우 인부 사서 콩 심어봤자 가을에 수확하고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냥 밭 갈아엎고 콩농사 안 지면 안 돼? 멀쩡히 있는 땅을 놀리면 그게 농부겠니? 비닐 멀칭이 되어 있는 배추밭은 망친 자리를 갈아엎지도 못해. 결국 밭 주인이 인부를 대든 어떻게 해서든 배추 작업을 끝내야 하는 거야. 배추 농사나 서리태콩 농사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수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가을이 되면 외지에서 콩 수확팀들이 들어왔다. 게스트하우스에 콩 수확팀들이 묵는 때도 있어. 사실 농부들이 서리태콩 농사를 포기하게 되면 숙소 운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우리 마을의 경우 배추 수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모든 비용이 상쇄되고 가을에 수확한 서리태콩의 수입이 밭 주인의 순수익으로 잡히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작년에 흉작을 당한 거래처 사장은 올해 우리 마을에 오지 않은 것 같았다. 왔다면 분명 우리 게스트하우스로 숙소를 정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준표는 머릿속에 알처럼 박혀있는 지난해의 기억을 한동안 퍼올리며 한숨처럼 뱉어낼 것 같았다. 나는 그런 그의 한숨을 몇 번이고 받아줄 마음이다. 배추 수확이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다. 느닷없이 여름이 다가온 것처럼 햇볕이 유난히 따가워진 오후. 일을 마친 한씨가 차를 몰고 게스트하우스로 들어왔다. 그녀는 마당에 나와 있는 나를 보더니 생글생글 웃으면서 인사를 했다. 일 마치고 오시는 길인가 봐요. 네, 이제 좀 쉬어야죠. 이골이 날 법도 한데 낮에는 아무래도 깊게 잠이 들지 않아요. 몸은 노곤한데 잠은 안 오고. 짙어진 눈 그늘만큼 한씨의 몸도 무거워 보였다. 나는 장에 나갔다가 사온 꽃 모종을 심기 위해 호미로 담 모퉁이를 파고 있었다. 한씨가 방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가문비 나무 아래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의자에 앉는 모습이 빳빳한 대나무 마디를 억지로 꺾는 것처럼 불편해 보였다. 무릎이 많이 불편해 보이시는데 병원에서 수술을 권하는데 벌써 수술해버리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더 힘들어질까 봐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무릎 수술은 보통 70세 이후에 해야 해요. 인공관절 수명이 그리 오래가지 못하거든. 그렇군요. 모종을 심으려고 몸을 돌린 나의 등 뒤에서 한씨가 이야기했다. 그 바람에 나는 다시 등을 돌려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첫째 딸이 광주에 있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일 많고 되지. 월급은 쥐꼬리만 해서 그 돈으로 어떻게 사나 싶더라고요. 월급 받아서 집 사고 차 사려면 늙어 죽겠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집도 구해주고 차도 뽑아줬어요. 아들도 대기업 취직했는데 LG에 다녀요.
거긴 연봉이 꽤 될 텐데요. 하이그, 나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월급이 셀 줄 알았지. 형편없더라고요. 우리는 대학 나오고 대기업 들어가면 좀 다를 줄 알았지. 세금 떼이고 어쩌고 월급쟁이로는 못 살겠다 싶더라니까요. 대기업 월급이 적다면 도대체 얼마나 벌어야? 나는 약간 어이가 없었지만 최대한 티내지 않으면서 말해야 할 것 같았다. 대학 나오고 어렵게 입사시험 봐서 들어가 봐야 못 배운 우리보다 벌이가 못한걸요. 우리 일만한 벌이가 어디 있으려고. 이런 일 하다 보니 화물차 알선해주는 일도 하면 되겠다 싶어서 해남에 땅을 사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겸업을 하고 있죠. 그러니 연간 벌어들이는 수입이 월급쟁이들이랑은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돈맛을 아니까 무릎을 절뚝거리면서도 일을 다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은 일 그만하고 몸 관리나 하면서 살라고 그러죠. 이제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돈을 손에 쥐면 그게 안 되거든. 여윳돈이 생기면 경매에서 땅도 사들이고. 얼마 전엔 나주에 있는 배밭을 몇천 평 경매로 받았어요. 요즘은 농사를 직접 지어야 하는 규정이 있어서 시간만 나면 배밭을 관리해야 하니까 좀 귀찮게 되었죠. 근데 과수농사도 재밌는 게 태풍 피해 신고할 때 낙과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솎아줘야 할 배를 잘라서 태풍 피해로 떨어진 것처럼 사진으로 찍어 보고하면 태풍 피해 보상금이 많이 나와서 그게 또 쏠쏠하더라고요. 한씨가 하는 모든 일이 불법이었다. 그녀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자니 내가 세상 물정도 모르는 바보인가 살짝 의심되기도 했다. 그렇다고 그녀의 말에 맞장구를 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아마도 그날의 대화가 한씨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던 것 같다. 다음날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한씨와 그의 일행들은 이미 어디론가 가버린 뒤였다. 배추 작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 같아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급하게 일이 생긴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날 저녁 준표가 게스트하우스로 들어왔을 때 한씨와 그의 일행들이 단속반을 피해 먼저 자리를 뜬 것을 알게 되었다. 너 지금 경찰서에서 오는 길이야. 준표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어딘가 불편해 보이기도 했다. 경찰서는 왜? 무슨 일인데? 경찰이랑 출입국 관리소 단속반이 어젯밤에 우리 동네를 덮쳤지 뭐야. 와, 근데 하필 우리 밭에서도 불법 체류자들이 잡힌 거야. 그래서 오후에 경찰서 전화 받고 조사받고 나왔잖아. 너는 무사한 거지? 나야 뭐 불법 체류자들이랑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하기만 하고 나왔지. 밭대기로 거래한 사장들이 곤란해지겠지. 실질적으로 인력 관리하는 작업반장들은 따로 있으니 상황이 참 복잡하겠더라. 그래서 한씨랑 갑자기 사라진 거구나. 한씨랑 김씨랑 싹 다 도망갔지? 아침에 방문이 여기저기 열려있길래 가봤더니 짐을 다 뺐더라고. 밤새 그 난리가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김씨 방에 가방 하나가 남아있지 뭐야. 야, 그거 투이 가방 아니냐? 배추밭에서 붙잡힌 사람들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투이도 있더라고. 참나 불쌍해서 못 보겠더라. 잔뜩 겁에 질려서 울고 있는데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고 사람들을 서너 명씩 묶어서 쇠고랑을 채워놓고 옴짝달싹도 못하게 해놨더라고. 사람을 줄줄이 엮어서 쇠고랑을 채운다는 게 말이 되냐? 더군다나 여자들이 수갑 차고 어딜 도망갈 거라고. 무슨 강력 범죄 집단도 아니고. 김씨 그 인간도 참 인간이 어쩜 그러냐. 근데 한씨 말이 붙잡힌 사람들 전원 추방한다고 하던데
이 가방은 어쩌면 좋냐? 그냥 버려야지. 별 수 있냐? 나는 문득 한씨가 올챙이처럼 튀어나온 배를 테이블 위에 걸쳐놓고선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늘어놓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녀의 기이한 자세 때문에 묘하게 신경 쓰며 듣던 그 이야기. 외국인 노동자들도 한국서 오래 일하더니 인건비 단합을 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인건비가 너무 올라버린 거죠. 정부에서도 물갈이가 한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올 상반기까지 외국인 노동자 2만 명 잡아들인다고 하잖아요. 곧 단속반들 대대적인 토끼몰이가 있을 거예요. 돌려보내고 다시 들어와야만 인건비를 조절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야 농민도 살 수 있고 사실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한 씨의 말처럼 정부기관의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조절을 의도한 일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뻔히 보이는 결말을 알고도 모른 척 묵인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정부나 한 씨나 불법 체류자들을 이용수단으로 여기는 측면에서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투이의 가방을 차마 버리지 못했다. 어쩐지 필요할 때 쓰고 불편해지면 버려지는 불법 체류자들을 보는 것 같아서. 굵어진 빗줄기로 금세 나뭇잎들이 짙어진 고랭지. 이곳의 봄은 유난히 더디 온다. 도심의 봄꽃들이 시들해질 때쯤 마을에 개나리, 목련이 피어나기 시작한다. 늦어도 너무 늦은 시기에 피어난 봄꽃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뭇잎이 짙어짐과 동시에 쓰러지고 이어 푸릇하게 올라온 배추들은 밭을 수북하게 짙은 초록으로 채워놓는다. 1년 전 투이가 이곳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속이 꽉 찬 배추가 밭을 두둑하게 채운 모습은 겨우 내 허기진 속을 채워줄 것 같은 막연히 든든한 풍경으로 다가왔다. 여름이 오기 전 보릿고개인가 싶은 시기에 맞춰 농부들에게, 인부들에게, 숙소와 식당 주인들에게도 혈액이 돌듯 골고루 몫을 나누어 주는 게 저 봄배추인 탓이다. 하지만 다시 봄을 맞아 이물없게 자라고 있는 배추를 볼 때면 내게 돌아올 몫을 떠올리기보다 어딘지 모르게 무심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다.